여러분이 질문한 거 대부분이 제가 맨날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몇 가지만 그냥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공론장 공론화에 이렇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국가는 국가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전에는 중앙 권력과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국가의 모델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 뭐 광역, 뭐 기초, 뭐 쫙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이라키가 많죠. 그래서 우리 동네 문제는, 내 문제는 우리 동네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공익과 사익의 관계이고, 또 우리 마을 문제는 또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공익과 사익의 관계고, 또 한 단계 더 넘었으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됐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어떤 것이 보다 더 공적이냐, 국가적인 것이 훨씬 더 공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공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규모가 더 커지면, 그러면 세계가 되면 그것은 더 공적이 되는 건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국가적인 것은 공적이고 국가적이지 않은 것은 사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관념이 깊이 배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 없이도 사회적인 의미로도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공익과 사익, 국가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그 지역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 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국가의 공공기관의 조직 이익이에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언제 쓰냐면, 국가가 자기 목적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로막았을 때 항상 쓰는 말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생존권인 경우에도. 네, 그렇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성을 내부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사익과 공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마을 모임도 그렇고 지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이게 국가가 그 수립한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전체가 원하는 것들 논의를 하다 보면 공통분모가 생기잖아요.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그 공적인 것, 그 다음에 그 공적인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자기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에요.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익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사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공론장에 있어서 가장 큰 구성부터 운영 모든 것에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성부터 운영까지 말 그대로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무슨 정부기관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인이 모여서 공적인 모임을 할 때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내용과 구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인원, 이건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용역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문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사실 하루 강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근데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론장의 구성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최고예요.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시에서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도 별로 없고 이런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제가 자신의 문제일 때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뭐 신고리 5, 6혹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 생활과 별로 관계없는 문제. 근데 제가 서부 경남에서 공공의료를 해보니까 100명을 모집하는데 1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의료는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특정한 정파나 찬성 단체, 반대 단체들이 있는 그 단체들이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을 거냐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발성이 큰 문제는 n분의 1로 다 묻혀버려요. 오히려 그런 파벌들은 자발성이 큰 경우에는 파벌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단위, 광역이든 이런 단위에서 참여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여러분, 참여 인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참여 인원은요, 이걸 50명으로 해, 100명으로 해,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이해관계. 누가 이해관계라고 그랬어요? 이해관계. 전근향님께서. 역시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다수결로 할 때는 인구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공론파 결정의 명분을 만들 때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죠. 주로 국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나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에서는 그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분열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제가 자료에는 있는데 하나는 인구 구성비를 존중하는 거예요. 갈등이 적을 때는. 그래서 남성, 여성,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구 구성적인 요인을 중시해서 구성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갈등적인 요소인 경우에 의견 대립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의 충돌의 차이를 가지고 구성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그 단체들 의견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주민단체, 시민단체 의견 다르고 주민단체 의견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해와 의견이.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굉장히 입장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입장을 넘어서서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해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 그러려면 빠지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수기 과정의 중요성,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참여자의 수와 수기 정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대체로. 대충 이해 가시죠? 촉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기성은 약화되기가 쉽죠.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그죠? 숫자가 적어지면 수기 과정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쉽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수기가 필요한 주제인 경우에는 쪽수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신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 독일에서요 에너지 원전 정책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어마무시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전 보고서를 써가지고 메르켈한테 제출해가지고 원전 포기를 2017년인가 했는데 2014년에 근데 딸랑 17명의 위원이 그 결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기 과정이 보장된다면 쪽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쪽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 광역시 같은 데 할 때 뭐 시민단체들이 야 그거 50명 가지면 되냐 뭐 200명은 해야지 뭐 300명은 해야지. 그거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요. 비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굉장히 일반적인 생활상의 문제이고 상식에 기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정도의 주제면 쪽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기 정도가 얕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고도의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쪽수를 줄이는 대신에 수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용 이거는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민사회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면은요 공공기관에서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왕창 들여서 해요. 용역사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신고리 오르코기 58억 들고 대입제도 같은 거 28억씩 들고 막 이렇게 들어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면 돈 들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회의 비용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그 과정은 논의를 통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논의를 통해서 공론 과정을 시민이 설계할 수 있을 때 그 공론장은 상당히 완성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복잡한 얘기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돈 걱정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1년 동안 공론화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뤘는데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 전체가 1억 6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용역사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해가는데 돈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하면요 돈을 쳐발라요. 내가 이번에 대구 경북 공론장 행정통합 하는데 내용은 진짜 핫질 중에 핫질이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돈은 몇 수십억을 쓰더라고. 근데 다 용역회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노력을 다른 데다 다 퍼쓰는 거죠.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아직은 의회 역시도 적극적으로 생각은 하되 대단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의회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파적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은 좋겠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실험대에 서 있다. 우리 스스로 사회를 제대로 건설해 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논의 과정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도 회복하면서 공동체를 제대로 찢겨진 공동체를 국가에 의해서 다 난도질 당한 공동체를 제대로 회복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그런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나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그널을 지금 서로한테 보내고 있는 거고 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힘내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